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아파트에 기괴한 2층. 우리 집 근처에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엘리베이터의 2층 버튼이 없었다. 하지만 2층은 존재하고 있었기에 아파트 창문 사이로 2층을 바라보면 낡은 천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난다. 어린 나이에도 불길한 광경이라고 생각했고 으스스하게 한기까지 느껴졌다. 2층엔 계단으로도 갈 수 없었고 계단 중간에 2층으로 통하는 문도 전혀 없었다. 그곳은 존재하긴 했지만 갈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 A는 저기에는 거지가 살고 있다고 따위의 농담을 하면서 웃었다.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6시경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아파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앞을 통과할 때 누군가가 나를 부른 것 같았다. 멈춰서서 아파트 방향을 쳐다보니 2층 창문이 눈에 띄었다. 안에서는 하얀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반 친구였던 B의 엄마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서 아줌마, 저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멈춰 세웠다. 아줌마는 어느 쪽에 말이야? 라고 말하며 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저기에 있잖아요. 하얀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잘 봐요.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줌마는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정말이구나. 누군가 저기 있네. 라고 말을 하곤 허둥지둥 돌아갔다. 거짓말이다. 정말로 봤다면 내가 가리킨 방향을 계속해서 더 봤겠지. 그 후에도 나는 혼자서 하얀 그림자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림자가 멈춰서서 나에게 손짓을 하기 시작했다. 공포로 몸이 경직되고 있는데 사람의 그림자가 갑자기 3명으로 증가했다. 한 명은 손짓을 하고 다른 2명은 이쪽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공포에 질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에게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A의 방은 4층이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조해했다. 4층에 도착하는 것과 동시에 밖으로 튕겨나오듯이 엘리베이터로부터 뛰쳐나왔다. 그리고 친구가 사는 집으로 쏜살같이 달렸다. 그런데 도중에 나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문이 없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로부터 수십 미터는 달렸을 것인데 아파트 통로에 문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까지 깨달은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무아지경의 엘리베이터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계단으로 가는 통로가 있었다. 죽도록 달렸다. 곧 계단으로 가는 문이 보였고 나는 살아난 듯한 기분으로 문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그때 문에 쓰여진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4도 아니었다. 2도 아니었다. 40이었다. 42층, 여기가 어찌 된 거야?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때 처음으로 바깥 풍경으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밖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육감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빨리 도망쳐야만 해.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덜덜 떨면서 조심조심 들여다보니 친구 A였다. 안심한 탓인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려는 것을 억제하며 가까스로 A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A가 나를 보며 한마디 말을 했다. 너 지금 뭔가 보았구나. 맞지? 그 얼굴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못 봤는데 라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러자 A는 피식 웃다가 우리 집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그리고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A는 나에게 작게 귓속말을 했다. 거짓말쟁이는 필요 없어. 놀라고 있는데 집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너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길래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9시였다. 내가 3시간씩이나 거기에 있었나 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어제 나를 우리 집까지 바래다 주었던 A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어제 9시가 넘어서 나와 헤어진 바로 직후에 우리 집이나 아파트와는 정반대에 있는 장소에서 차에 치인 것 같다. A는 왜 거기에 갔던 걸까?
A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지만 내 생각에는 그 하얀 사람들의 그림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말해선 안 된다. 혹시 2층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엄한 꾸중을 들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수박밭에 있는 그것. 지금의 내 남편은 상상조차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의 나는 그야말로 말괄량이었다. 시골 변두리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내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어릴 때는 여자 쪽의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인지 내가 골목대장격이었다. 우리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산을 헤매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겼던 것은 역시 설이었다. 닭서리를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었고 대부분은 과일 서리를 했다. 더운 여름이라면 역시 수박서리지. 우리들은 동네 수박밭이란 수박밭은 모조리 점령했지만 딱 한 곳만은 어쩌질 못했다. 쪼잔하게 생긴 아저씨가 주인이었는데 며칠 전인가 아내와 크게 싸우고 나서 아내가 집을 나가버려 혼자 살고 있는 홀업이었다. 시내 술집 마담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종종 들리곤 했다. 마담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 제 아무리 간 큰 녀석이라도 그 아저씨가 부직갱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며 쫓아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천하의 골목대장 후미여도 저 아저씨는 무서운가 보네. 가끔 아빠가 지나가는 말로 웃으며 나를 놀렸다. 우리 동네에서 그 집 수박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분했다. 이번에도 안 된다면 연속 3년 실패. 이제 이건 자존심 문제다. 여름방학의 마지막 날 밤. 내 부하들 중 가장 날쌔고 순발력 좋은 아이들 3명을 뽑아서 그 수박밭으로 향했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수박을 잔뜩 들고 갈 테니 비밀 아지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들키지 않도록 옷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했고 얼굴과 손은 검게칠을 했다. 그런데 수박 1개를 따고 2개째를 따르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쪼잔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우리를 쫓아왔다.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부직갱이를 들고 오는 아저씨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냥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특공대 4명은 빈손으로 아지트에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 아이들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우리들을 다독여 주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런 게 우정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도 수박을 먹을 때면 가끔 그때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눈을 부라리며 쫓아오던 수박밭 주인 아저씨. 그리고 그 뒤에서 새하얀 얼굴만 둥둥 뜬 채로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던 아내. 며칠 전인가 그 아저씨는 술집 마담의 남편인 야쿠자에게 칼을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수박밭 한가운데 묻혀있던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동네 어른들은 우리가 왜 수박서리를 실패했었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겠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